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한 장 구했는데요. 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이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히는 모습인데, 이 유대인 표식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과학의 발전과 홀로코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 진보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인종을 전멸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은 어떻게 이렇게 악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학이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수술 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그것은 살인 흉기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홀로코스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사실상 이 반유대주의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 시대에만 이 반유대주의가 횡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적대감, 편견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상 유대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증오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에,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유대인에 대한 이 반감 혹은 반유대주의는요, 사실상 이러한 요소보다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 통치자들의 이 행정명령이나 이 생활 방식을 도외시한 채 자기만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했던 점에서 유대인 혐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중세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세 이 반유대주의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 나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반유대주의 관행이 이 사실상 중세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게토, 그리고 이 유대인의 표식으로서의 배지, 그리고 주된 후투라는 특별한 모자를 쓰고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을 구별했던 것이죠. 이 십자군 전쟁 때도 사실상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탈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흑사병이 창궐하거나 뭐 여러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는 소문이 돌아서 학살당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돌게 되고 그 여파로 유대인들이 희생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는요, 주목할 만한 이 예외 중에 하나라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1264년에 이 폴란드의 경건왕 보레스로는 유대인들에게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폴란드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것은 이제 나치 시대에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 포그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실상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라든지 이 러시아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이 반유대 폭동을 사실상 정부와 경찰이 조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뿔 날린 사람들이, 괴상한 사람들이 이 특정 시기에 독일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고 이 독일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을 홀로코스트로 이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정의 밤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던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였던 요하네스 폰 벨체크가를 암살하려고 기획했다가 실패하고 그린슈파는 3등 서기관이었던 라트가를 용무차 이 대사관절을 방문했다가 대신 저격을 당하게 되죠. 히틀러를 대신해서 성명을 발표한 이 요제프 게벨스는요, 히틀러가 시위는 허가하지 않지만 자연 발생적인 분노의 표출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상 암묵적인 이 폭동 승인으로 이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 승인으로 받아들인 독일인들은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유태인들이 소유한 700여 개의 상점과 유태인들이 소유한 29개의 백화점, 주택, 유태인 주택 171동, 그리고 유대인 예배당 시나고그 193개소를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 3만 명 이상이 이 10일 당일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 수정의 밤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이 나치의 정책은 적대적이었지만 주로 비폭력적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탈 나우트, 즉 이 수정의 밤 사건 이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던 유대 민족을 근절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차 악화되게 되죠.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벌인 조직적 학살을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1100만여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을 가스실, 총살, 강제 노동으로 학살한 것이죠. 인간의 태생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종의 절멸을 목표로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했던 것입니다. 희생자는요, 유럽 내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여만 명을 학살했고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들만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유럽의 집시들도 50여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럽 집시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슬라브인, 장애인, 성소수자, 포로, 나치당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도 함께 학살되게 됩니다. 사실상 홀로코스트는 이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열등한 민족들, 그리고 열등한 사람들, 그리고 나치당을 거부하는 사람들 모두를 학살했던 것이죠. 학살의 책임자는요, 이 나치 독일 정부와 그 군대, 그리고 추축국, 그리고 추축국의 괴뢰국, 그리고 점령지의 자생적인 파시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축국까지는 아실 것 같고요.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포함이 되겠죠. 일본도 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731 부대라고 하죠. 그런 부대를 통해서 이 화학 실험을 하고 그랬던 그 전범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이 추축국의 괴뢰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기에는 만주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에 이 나치는, 잠시만요, 프랑스는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네요. 이쪽, 이 프랑스는 이쯤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쪽 BC국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BC 체제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 BC국은 대표적인 이 독일의 이 괴뢰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부 프랑스는 독일이 직접 지배를 하고요. 이 BC 지역만 이제 위성국으로, 괴뢰국으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BC 체제에서는 사실상 파시스트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내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나 그쪽으로 보내죠.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연구가 될 정도로 이 심각성이 상당히 컸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치 집권기에 원래 타겟은요, 이 홀로코스트의 타겟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동성애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고요, 동성애나 성에 관한 학술서를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게슈타포, 우리가 보통 이 게슈타포는 비밀경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슈타포에 의한 이 동성애자 사냥도 있었고요.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체포된 이 동성애자만 무려 10만 명이 됩니다. 이 중 5만여 명은 일반 교도소로, 15,000여 명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동성애자 중 60%가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요. 6월에는 유대인이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강제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1935년에는요. 니른베르크 인종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혼인이 금지되고요. 유대인의 시민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1936년에는요. 유대인 전문직, 다시 말하면 변호사, 의사, 교수직 자격을 박탈하고요. 하인리 힘러는 동성애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국 중앙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이 동성애자와 이 낙태,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조사하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1938년 11월 9일에는요,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계획을 시작하게 되죠. 개토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요. 이 유대인의 법적 권리 상당 부분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1939년 4월에는요. 유대인 재산의 강제 매각이 실시되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죠. 아울러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장애인 살해계획, 다시 말하면 T4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을 강제 안락사시키게 되죠. T4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총 희생자는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부모의 허락 없이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주사액을 넣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주사를 맞더니 애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 강제 안락사 사건이 무려 20만 명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T4 프로그램은요, 이 1941년에 중단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력이 모두 1941년 이후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1940년에 이르면요, 개토 설치가 시작되게 되고요.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 전 이 유대인들을 지정된 일정 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1945년 종전시까지 이 게토는 계속 운영되었고요. 이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총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바르샤바의 2.4%밖에 안 되는 게토에 거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1200년대부터 이 폴란드에서는 사실상 이 유대인에 대한 관용적 이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르샤바 총인구의 무려 30%에 해당할 정도였죠. 그 사람들을 바르샤바 게토에 이제 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열악한 시설로 전염병 등이 창궐했고요.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이 게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폴란드인들은 유대인 게토에 간접적으로 협조하게 되죠. 아울러서 게토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피아니스트를 가지고 이번 수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여러분들께 보고 오라고 하면 대부분 안 보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영화고요. 보면 볼수록 매번 봐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그 피아니스트라는 물론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41년 12월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유럽 전역에 게토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유대인, 소련인, 폴란드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죠. 이틀 만에 3만 명이 학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총 160만 명이 살해되게 되죠. 최초의 학살 수용소가 이 12월 해음로에 설치되게 됩니다. 이어서 7곳으로 확대되게 되죠. 이곳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학살이 자행되게 됩니다. 독가스를 통한 샤워실 학살 등
뭐 여러 의약품의 실험 도구로 또 그 실험 도구가 아니고 생체 실험 도구로 뭐 학살을 감행하게 되고요. 또 뭐 신형총이 개발되었을 때 이 한 번에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롯한 주요 수용소에서만 총 3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주차 과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반유대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치 체제의 독일은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생활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는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생활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로코스트는 언제 우리 옆에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역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이 일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제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이 이 역사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